오늘 VR 영화 중층에서 있었는데 보신 분들 어느 정도 되나요? 예, 거의 많이 보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네, 베니스 영화제에서 사실 처음 생긴 섹션이죠. 네네, 올해. VR 네, 경쟁 부문은 네, 처음 생겼습니다. 네. 일단 축하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VR 스토리상을 받으셨는데요. 어, 베니스에서는 어땠어요? 일단 다들 영화를 보셨을 것 같아서 그 비교할 겸 베니스에서의 그 VR 시연은 어땠는지가 일단 굉장히 궁금해요. 예. 베니스에서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는데 굉장히 눈에 띄게 국내 관객하고 다른 점은 국내 관객분들은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실 이게 뭐 사람들을 무섭게 하거나 놀래게 하려는 기획 의도를 가지고 만든 영화가 아닌데 한국 특히 여성 관객분들은 그 장소 자체에 들어가는 순간 그걸 굉장히 공포스럽게 느끼시는 것 같고 저 자신도 사실은 그거를 촬영하러 거기 갔을 때 뭐 나중에 익숙해져서 괜찮았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웠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무서워하시는 것 같은데 베니스에서는 그런 어떤 공포감에 대한 뭐 그런 느낌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지적인 접근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예 반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공간도 어떻게 어떤 전시 공간 같은 데서 했나요? 아니면 예 이번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베니스 영화제에서 사실 3대 영화제 최초로 경쟁 부문을 만들어서 이제 VR이라는 매체를 완전히 영입을 한 거죠. 자기네 영화제로 끌어안았는데 VR 영화가 이제까지는 사실 어떤 굉장히 통일된 상영의 포맷이라든가 뭐 공간에 대한 그런 통일된 어떤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베니스 영화제가 정리를 했다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커다란 섬 자체가 건물이에요. 무인도인데 섬 자체가 굉장히 큰 건물인데 창고 건물 같은 건데 그게 옛날에 베니스에 수인성 전염병이 되게 많이 돌았었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이 돌면은 거기에 전염병 환자들을 격리를 시켰다는 약간 무서운 그런 공간인데 무지하게 커요. 그래서 그 창고 공간을 개조를 해서 세 섹션으로 나눠가지고 한 섹션은 이제 여러분이 보신 것 같은 VR 영화를 볼 수 있는 티어터를 만들어 놨고 또 한 섹션은 오큘러스 스탠드업이라 그래서 약간 이건 다른 기종이긴 한데 이렇게 하고 공간을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그런 섹션이 하나 있었고 또 한 섹션은 설치 섹션, 그 그래픽 작업이나 이제 미디어 아트 작업하시는 분들이 만든 이렇게 뭐 기자재도 필요하고 어떤 방에서 뭐 좀 소도구가 필요한 그거를 경험을 같이 해야지 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병원에 그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가 되는 뭐 그런 경험 뭐 그런 거를 하려면 이제 침대도 필요하고 링겔도 필요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설치 작품을 전시한 공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공간을 나눠서 그렇게 전시를 했고요. 사실은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비엔날레, 베니스 비엔날레가 있잖아요. 비엔날레와 베니스 영화제를 어떻게 접점을 좀 이어보려는 시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영화제 측에서 굉장히 그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가지고 기획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아마 김진아 감독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그냥 짧게 그 김진아 감독님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를 해드리면 1900 그러니까 첫 장편 작품이 1999년 빈집이 맞나요? 그거는 단편이었습니다. 네, 네 단편. 네, 네네, 첫 단편. 작품. 그죠? 네. 사실은 김진아의 비디오 일기로 굉장히 많이 알려졌었죠. 저희 그 이게 2002년인데요. 제가 영화제 예전에 일할 때의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네. 굉장히 화제가 됐던 작품이고요. 이후에 그 집 앞이라는 작품 아마 좀 얘기가 게 됐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안 영화를 좀 사실 안 만드셨는데 네. 네, 학교에서 또 하버드에서 강의를 예, 예. 하셨었죠. 네. 그리고 나서 2007년에
굉장히 유명 배우죠. 하정우. 지금은 유명 그죠, 배우가 유명 됐죠. 배우죠. 이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죠.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제 예, 막 뜨려고 예, 하는 예, 찰나. 예, 예. 예. 그리고 베라파미가 하고 예. 같이 나왔던 두 번째 사랑이라는 작품. 어떻게 보면 이전에 뭐 김진아의 비디오 일기나 그 집 앞에 작품하고 생각하면 굉장히 다른, 네,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죠, 다른 작업을 진행하신 것 같고, 이후에 2014년에 파이널 레시피라는 또 굉장히 다른 또 네. 작업을 하셨어요. 근데 사이에는 죄송합니다. 이거 꼭 끌게요. 네, 그 사이에 서울의 얼굴이라는 굉장히 개인적인 작품을 네.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2017년 동두천을 VR 영화 처음으로 제작하셨습니다. 이게 작업 과정에 이렇게 보면은 사실 상업적인 영화에라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드라마라고 얘기하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제대로 어떤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배우들과 같이 어떤 진중한 드라마를 작업하는 그런 욕심도 있으신 것 같고, 네. 또 반면에 또 개인적인 작업은 이렇게 사이사이에 예. 강의를 하시면서 또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실은 제 필모그래피가 그렇게 의도했던 건 아닌데 이제 살아보니 그리고 나이가 이제 들고 나니 그렇게 됐는데 무슨 종합 선물 세트처럼 그 파이널 레시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는 개봉이 안 됐어요. 근데 영어 영화고 중국에서는 그 배급이 됐는데 뭐 3천 몇 개 극장에서 개봉을 했을 정도로 규모가 큰 영화예요. 양자경 씨 주연이었고, 근데 그런 영화도 하지만 또 이제 서울의 얼굴 같이 정말 한 15년 정도 제가 틈틈이 찍어온 비디오 그 이미지를 모아가지고 완전히 개인적인 에세이 같은 영화도 만들고 뭐 지금은 또 이제 VR까지 또 손을 뻗쳐서 이렇게 굉장히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게 만들어졌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미술관에서 상영을 한다 그랬을 때 굉장히 기뻤던 게 사실 저는 미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서양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보통의 영화 감독들하고 조금 태도가 다른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감독들의 대부분의 영화 감독들은 영화라는 거는 장편 상업 영화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자기 작품성을 만들어내고 포맷 안에서 만들어 나가는 거를 이제 대부분이 목표로 삼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원래 미술을 하던 사람이라서 뭐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던 유화로 그림을 그리던 뭐 그 같은 내용을 설치로 뭐 표현을 하던 퍼포먼스를 하던 뭐 그게 그렇게까지 크게 그러니까 그때그때 맞는 미디엄을 찾아서 매체를 찾아서 맞는 표현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그때그때 시기적절에 가장 맞는 어떤 포맷과 어떤 상업적인 구조와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를 선택을 해왔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소위 버라이어티하게 그렇게 작품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동두천, 오늘 사실 동두천 관련한 토크이기도 하니까 동두천 관련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님의 어떤 영화적 어떤 여정의 어떤 계기와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이킹 필름을 네. 좀 보면서 감독님 설명을 들으면 좀 이 작품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메이킹 필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영상이사님. 예, 그 보면서 제가 이게 사운드가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메이킹을 제작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그냥 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화의 어떤 만들어진 배경이나 간단한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과정, BL 영화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들 하시니까요. 예.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이 영화는 제가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되게 VR이라는 거를 접한 건 굉장히 근접한 과거의 일인데
이 이슈 자체는 동두천 기지촌 여성들 그리고 뭐 1992년에 있었던 피살 사건 그런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고민을 해왔던 주제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게 되었을 때 당연히 이제 그 동두천 현장을 찾아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 건물 같은 경우 이제 동두천에 있어요. 근데 멍키하우스라고 하는 공간인데 여기에 옛날에 기지촌 여성들이 성병에 걸렸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는 소위 수용을 했던 낙검자 수용소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진료를 하는 사람들도 미군이었고 치료를 하는 사람들도 미군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강압적으로 진료와 치료를 하면서 페니실린이라는 약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부작용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망을 해요. 근데 그 쇼크로 사망한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여기가 멍키하우스라고 이름이 붙이게 된 이유는 한번 들어가면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자기 마음대로 나왔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길에서 갑자기 잡혀서 끌려가기도 하고 정말 수용소처럼. 그래서 혹시라도 행인이 주변에 보일 때는 그 여기 수용된 성노동자들이 창문을 굉장히 두드리곤 했대요. 그 모습이 이제 동물에는 원숭이 같다 그래서 멍키하우스라고 불렸던 공간이고 또 탈출을 하기 위해서 옥상에서 많이 뛰어내리기도 해서 낙사 사건도 굉장히 많았던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보면 이제 벙커베드 군대식으로 이렇게 수면실이 있고 공동 샤워실이 있고 뭐 진료실이 있고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랐던 거는 이 건물이 지금 보시다시피 사용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90년대 신문이 있어요. 바닥에. 80년대 말 90년대 신문들이 그냥 깔려 있으니까 한번 이거를 사용을 하지 않게 되자 이거를 한국 정부에서도 미국 정부에서도 미군에서도 한군에서도 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공간이어서 버려진 거죠. 그래서 저기도 갔었고 또 여기는 이제 여러분 영화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동두천의 일부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여성이 살해당했던 그 집이 아직도 있어요. 개조는 되어 있지만 근데 이제 그 집에 사람들이 살고 계시고 그분들이 촬영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생각한 게 그 여성이 크라운 클럽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밤에 오는 그 길을 여정을 찾아내서 몇 가지를 찾아내서 그거를 몇 번이고 이제 답습을 하면서 그날 밤 어느 길도 걸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영화의 콘티를 짜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 살해된 방 같은 경우 그 인근 같은 동네예요. 같은 동네에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이제 모텔 여인숙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촬영을 협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여인숙 주인분께서 포주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여인숙만 정말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제 뭐 아가씨가 군인을 데려오면은 내쫓지는 않는 뭐 이런 정도? 근데 이분께서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촬영 협조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그 방으로 이제 재현을 하기로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그렇게 안전한 동네는 아니거든요. 상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실은 상당히 위험하죠. 그리고 한국에 그냥 보통 시민들이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카메라가 아무리 VR 카메라라고도 굉장히 이질적인 베타적인 그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반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찍을까를 아주 세밀하게 다 정해놓고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나칠 정도로 요 지점에서 요기에 카메라를 놓고 배우는 이렇게 이동실 그거를 모든 지점을 다 아주 정확하게 지정을 했죠. 그 다음에 방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그 성노동 여성이
살해를 당한 방을 약간은 복원을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결국에 이 이야기는 그 여성분만의 이야기에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사실은 아주 자세한 복원은 일부러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재현만을 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콜라병이라든가 콜라병으로 가격당하고 살해됐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만 좀 재현을 어느 정도 암시를 한 거죠. 암시를 어느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로케이션이 이제 정해지고 난 다음에는 촬영 감독님 지금 오셨나 가셨나 아까 오셨었는데 촬영 감독님하고 같이 가서 모델을 데리고 가서 동선을 아주 정확하게 결정을 했어요. 여기서도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큰 소리를 내면서 보통의 영화 현장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모델을 데리고 가서 어떤 동선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걸을까 그 다음에 다음 장소로 이동은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방은 사실 저 방이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랄 만큼 낡은 방이에요. 그리고 그 방에 거울이 있는데 전화번호가 5자리예요. 뭐 52-357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거울이 몇 년도 거울인지 전 상상 60년대 거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70년대 전화번호가 7자리였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거는 거의 그대로 놔두고 에어컨을 띄고 장판만 그 시대의 장판으로 갈았죠. 그리고 이제 피가 나와야 되니까 그 장판을 오염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 장판을 새로 갈아서 그 시대의 것으로 복원하고 그리고 나올 때 당연히 새로 이제 교체를 해두셨고 그다음에 김보령 배우는 그렇게 잘 알려진 배우는 아니셨는데 사실 배우 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약간 그 살해당한 여성의 그 역할을 한다는 게 사실 심적으로 편한 역할도 아니고 근데 선뜻 응해 주셔서 촬영을 하게 됐고요. 아까 보신 그 조그만 뭐 돌아가는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카메라예요. 그 고프로라고 하는 아주 작은 카메라인데 핸드폰보다 훨씬 작죠. 그거 8개를 동그란 마운트에 올려놓고 촬영한 다음에 그거를 360도를 다 촬영한 거를 이제 돌아가면서 스티칭을 해서 360도 그림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맨 그날 처음 찍은 장면이 가장 고난이도의 촬영이었던 그 피가 나오는 장면 여러분 보셨어요? 그 장면을 가장 먼저 찍었었고 저 카메라입니다. 저 아주 작죠? 손바닥 반 정도 되는 카메라가 이제 8대가 동그랗게 돌아가 있고 그거를 다 합치는 거고 저거는 녹음기인데요. 사운드도 그 VR 사운드의 녹음 방식이 따로 있어요. 그 사운드 역시 이렇게 그 그림과 똑같이 360도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고개를 돌리면 거기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보는 시점에 따라서 소리도 약간씩 다르게 들리는 현장감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그런 사운드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슬레이트도 치고 제대로 프로덕션 다운 느낌이 나기는 하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이게 VR 카메라 같은 경우는 영화를 찍을 때 360도가 그야말로 다 나오는 거니까 액션을 부른 다음에 다 사라져야 돼요. 바퀴벌레처럼 어딘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다 숨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걸 다 지우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뭐 보통의 영화 촬영 현장 같은 그런 멋있는 분위기가 나지는 않고 사실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2테이크 이상을 가기는 좀 힘들었고 바로바로 이동을 하면서 촬영을 했었고요. 저 장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들 말씀하시고 기억에 남는다고 하시는 그 여자가 돌아보는 장면을 찍을 때 저기서 카메라를 시작해서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서 여성분이 돌아보는 장면인데 저렇게 2D로 보는 거랑 방금 여러분들은 다 이제 가상현실 VR로 보셨으니까 근데 느낌이 얼마나 많이 다른지 지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같은 장면이고 같은 공간이고 같은 페이스로 여성이 걷고 있는데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이날 메이킹을 이 2D 화면을 찍기가 사실은 쉬운 상황은 아니었는데 제가 좀 고집을 그날 피웠었죠. 이거를 찍어 놓아야 그 미학적인 비교를 하는 게 가능해지고 그거를 비교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좀 고집을 피워서 이거를 김현승 조감독님이 찍으셨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메이킹이고요. 이 장면은 아마 영화의 마지막에 들어가지는 않았던 장면인 것 같은데요. 조명이 좀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네, 저분이 조감독님입니다. 다 뛰어나와가지고 뭐 그렇죠. 예, 아무튼 저렇게 만들어진 영화고요. 뭐 기술적인 것이나 미학적인 것이나 어떤 것이든 질문을 주시면 네,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셨으니까. 질문들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저부터 질문을 옆에 있는 관계로 특혜를 네, 누리겠습니다. 왜 VR을 선택하셨는지 네, 아까도 짧게 말씀드렸는데 이 사건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났었어요. 92년에.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대학생이었고 굉장히 그게 이슈가 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학생 운동을 하는 뭐 저 같은 학생들이나 여성 단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반미 운동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범인을 한국 법정에 세워야 한다라는 취지로 시위를 많이 했었죠. 근데 그 시위를 조직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여성의 그 굉장히 손상된 사체의 사진, 현장 사진이죠. 현장 사진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장 사진을 사용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걸로 굉장히 첨예하게 갈등이 생겼어요. 이제 저야 아주 속사정은 모르죠. 굉장히 어린 그냥 뭐 학생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학생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여성 운동가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쪽이었고 반미 운동가 쪽이나 뭐 정치나 뭐 이런 법 쪽에서 이 일을 보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있어야 임팩트가 있다. 이 사진이 나와야 한다. 포스터에도 사용이 돼야 되고 뭐 시위할 때 전단지도 나와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진이 온 정말 방방곡곡에 다 퍼졌고 지금도 여러분께 권장하지는 않지만 찾아보면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아주 그야말로 공공연하게 공공의 그냥 이미지가 돼버린 거죠.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입장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 사안들이 있지만 이 여성의 인권에 대한 문제, 여성의 몸이 저런 식으로 재현돼서 사용되어진다는 거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고 물론 그렇게 해서 그 범인을 한국 법정에 세운 최초의 사례를 남긴 승리를 한 거죠. 승리를 한 거지만 그 여성한테 저희 모두 너무나 큰 빚을 졌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게 아주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이야기죠. 사실 어디도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사실 어느 그 뭐 학계에서도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고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도 특별히 이 얘기보다는 다른 얘기를 더 하고 싶어 하시고 뭐 그런데 근데 저는 이분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있어서 이쪽의 이야기를 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되게 오랫동안 극영화를 기획을 했었어요. 한미 합작으로 역시. 그래서 이제 범죄가 일어나고 어떤 여성이 죽고 그 여성의 그 수사 과정을 다룬 약간 JS 같이 한국과 미국 양쪽 국가에서 이제 수사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획을 해서 했었는데 어떻게 해도 같은 문제에 계속 봉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실제 사건이 아니라고 해도 이 여성의 인권과 이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이런 거를 넘어서기가 참 어려운 매체더라고요. 영화라는 매체는 그 기본적으로 관음적인 쾌락을 중심에 깔고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뭐 모든 어떤
반전 영화조차도 사실은 전쟁의 스펙타클을 즐기러 보러 가는 거잖아요. 가서 반전 메시지를 나는 듣고 교화가 돼서 오겠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팝콘 먹으면서 그리고 굉장히 끔찍한 뭐 범죄 얘기나 뭐 이런 것도 보면서 사실은 즐기면서 왜냐하면은 이 세계는 너무나 허구의 세계고 너무나 관객과 나 보는 관객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멀잖아요. 다른 차원에 정말 있는 얘기고 그게 저를 뭐 엄습해서 어떻게 할 거라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음이고 기본적으로 폭력을 재현하는 게 계속 폭력이 되고 이런다는 사실이 저는 불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못하고 이야기를 못하고 계속 골머리를 앓다가 작년에 가상현실이라는 매체를 처음 접하고 나서 이건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람이 아니라 체험이구나라는 것. 그렇다면은 관객의 입장이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아유 안 됐네 저런 딱한 애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그 자리에 있게 되면 그러면 뭔가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이게 굉장히 그 직접적이고 신랄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설명을 하지 않고도 말로 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러지 않아도 그냥 느낌으로 확 받아들일 수 있는 면이 있겠다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그래서 가상현실이라는 매체로 이거를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드디어 비로소 25년 만에 그래서 한번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일사천리로 작업 자체는 진행이 된 거죠. 타인의 고통을 이렇게 나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VR 체험이 과연 그 타인의 고통을 나누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지에 관해서도 얘기할 거리는 앞으로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 1992년에 우리가 윤금이 씨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 사건이 사실은 또 이 마클인가요? 이분이 2006년인가 가석 방식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태원 살인 사건처럼 이 사건 또한 해결되지 않은 사건인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저 같은 경우도 이거 자체가 그냥 하나의 문장만 봐도 그냥 이렇게 그 우리가 그 공포감을 주는 그게 한국 사람이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베니스에서는 그쪽 외국인들은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또한 그 동두천의 골목이 주는 풍경의 그냥 그 느낌을 그분들은 느끼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어쨌든 이게 그 결정하기까지의 VR로서 선택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이거를 제작을 하자라고 그 모아가지고 하는 그 과정의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예. 사실 처음 BR이라는 거를 접하게 된 건 사실 BR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상태였어요. 무지한 상태였는데 그 단국대학교에 그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트랙이 있어요. 전공이 있어요. 영화 영상 컨텐츠 대학원에 이제 거기서 그 가상현실 영화에 대한 국제 포럼을 개최를 하는데 저보고 모더레이터를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해오셨어요. 거기 뭐 이제 한국 분들도 오시고 외국 분들도 오시니까 좀 하면은 편할 것 같다. 제가 하면은 편할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승낙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제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거죠. BR에 대해서 까막눈이었던 사람이 이제 엄청나게 공부를 하면서 아, BR이 이런 거구나. 이러이러한 걸 가능하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가능한 거구나라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글로 이 논문들을 미리 읽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가서 앉아가지고 듣고 거기에 이제 오셨던 분이 결국 그 벤타비알 저의 후원자가 되어주셨던 전우열 대표님도 계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비알로는 바퀴벌레가 돼서 사람한테 밟히는 경험도 할 수 있고 새로 태어나는 경험도 할 수 있고 나무가 됐는데 자기 손발이 불타는 경험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거를 다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경험의 매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와닿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동이 가능한 것. 여기에서 그냥 멀리 스크린을 보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와닿았고 그 포럼이 끝나자마자 이거를 막 되게 급하게
썼어요. 기획서를 써가지고 사실은 이게 바로 윤금이 얘기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매체라는 정말 굉장히 큰 확신이 들어서 어, 그 같이 포럼을 했던 분들, 단국대 강지영 교수님, 김선아 교수님, 전우열 대표님께 이제 프로포즈를 한 거죠.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사실은 비하를 대해서는 완전 문외한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맞는 것 같다. 이게 좀 도와주실 수 있냐라고 청원을 했고 굉장히 흔쾌히 그러겠다고 다들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 자리에는 안 계시는데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죠. 사실 이게 사실 굉장히 신기술이잖아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업도 아닌데다가 후반 작업이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촬영 자체는 돈이 정말 안 들어요. 뭐 조명도 없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근데 후반 작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인데 다들 그 사건을 기억하고 계셨고 비교적 또래였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쯤은 이런 얘기를 해야지라는 거에 대한 사명감 같은 것도 같이 저랑 공유를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기존에 나왔던 BR 컨텐츠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하다가 아니면 이제 과학 기술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예술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락적인 내용이 사실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고 좀 지적인 접근이나 좀 이게 미학적으로 어떤 것인가 거기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작품을 만들었다던가 아니면은 영화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 제안 자체가 굉장히 새롭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시나리오를 어떻게 쓰셨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은 제가 그녀라고 칭하면 그녀가 바에서 그 미군을 만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그 골목길을 걷기 전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그 골목길을 배회하는 거에서 바로 이제 방 들어가잖아요. 그 시나리오가 완성되기까지 어떻게 그 과정을 거쳤는지. 그러니까 맨 처음 최초 기획은 저 역시 바퀴벌레 대기 뭐 대기 이런 것처럼 피해자가 되어보는 경험 그러니까 정말로 감정이입을 하고 그거를 아주 뭐 이렇게 진짜 과학적으로 뭐 체험을 하고 이러는 거는 아니더라도 그 방에 내가 그 여자가 되어 누워보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상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뭘 끔찍한 거를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혼자 피를 흘리며 한 2시간 정도 피를 이제 흘리면서 죽어갔을 그 쓸쓸한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그게 이제 나라고 상상을 해본 거죠. 나라고 상상을 해봤으면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거기서 시작을 사실은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 시나리오는 방이었어요. 그냥 방. 방 하나 안에서 그 여자가 죽어가는 거를 상상을 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시적으로 재현을 할까. 그래서 그런 뭐 몸을 보여주는 거는 이제 그거는 완전히 원래 기획 의도에 반대되는 거니까 몸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공감하게 할까. 그 외로움을, 그 괴로움과 외로움을. 근데 그거를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고 방을 찾아갔는데 처음에 그래서 그 방을 진짜로 거기서 찍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방을 찾아갔는데 이제 주인이 바뀌었고 당연히 거기에 이제 그냥 일반인들이 살고 계시는데 물론 그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겠죠. 근데 알고 계시죠. 어떤 일이 그 방에서 있었다는 걸. 그리고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당연히 저도 이해가 가고 그 뭐 촬영 뭐 얘기를 꺼낼 수조차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분들의 의견을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찍을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주변을 둘러보는데 너무 깜짝 놀란 게 여러분 영화 보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면 처음 제가 가장 놀란 게 굉장히 추운 겨울에 1월에 찍었는데 연탄재가 이렇게 밖에 막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거의 다 연탄이 그 주요 난방의 방식이고 그 맨 처음에 강아지 나오는 그 폐가 보이시잖아요. 거기에 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뭐 포주들이라든가 뭐 여기 바주, 뭐 거기 다 사람이 다 살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서울에 아직도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면서 진짜 무슨 타임머신 타고 돌아간 것 같은 그 보산역이 있으면은 전철역 자체는 되게 띠까번쩍해요. 옛날엔 그게 철도였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성노동자들이 자살을 했대요. 몸을 던져서. 근데 그걸 이제 씌우고 보산역을 만들고 그 자체는 굉장히 멀쩡한데 여기서 내려서 한 골목만 들어가면 정말 여기 70년대인가라는 풍경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이 든 거죠. 이 지역도 보여줘야 되겠다. 곧 없어질 것이고 미군들 계속 감축하고 축소되고 딴 데로 갈 텐데 이거를 남겨야 되겠고 사람들이 여기에 한 번만 와보면 뭔가를 안 느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딜레마가 생긴 거죠. 그 방은 저희들이 결국 가상으로 재현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그건 1992년의 공간이고, 근데 지금 이 거리는 사실 지금이잖아요. 2017년 겨울의 공간이고 실제고 완전히 다큐멘터리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있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 생각해낸 게 이야기를 짜낸 거죠. 이야기로 통합을 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여자가 그렇게 여성이 쓸쓸히 죽어가는데 누군가가 자기가 죽어간다는 걸 알아주고 자기를 보아주길 바라고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상을 정말 딱 이입이 돼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죽기 마지막 3분 전을 재현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3분 전에 피가 이제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사람도 귀신도 아닌 이상한 뭐 그런 존재가 돼서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자기가 그 일했던 그 지역이죠. 실제로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배회했던 공간의 여정을 굉장히 정확하게 복원을 한 거고 거기를 계속 돌면서 누군가 자기가 봐줄 때까지 계속 거기를 걸어 다니는 거죠. 그렇게 그러다가 바로 여러분이죠. 관객 한 명하고 커넥트가 됐다. 이 사람이 자기의 관심이 있구나, 자기를 보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는 순간 좁은 골목으로 데리고 가서 통과를 하면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시간 이동과 공간 이동을 같이 시켜서 자기와 함께 있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죽는 순간을.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러프하게 만들고 아주 딱딱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거꾸로 가서 다시 짠 거죠. 처음 시작은 사람들이 그냥 이런 데가 있네 되게 신기하다 너무 좀 무섭다 근데 뭐 이런 약간 방관자 같은 느낌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이런 세상에 이런 데가 아직도 있네 뭐 이런 느낌 너무 끔찍하네 뭐 이러다가 여자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여자는 뭐 처음에는 잘 몰라요. 보통 관객들 처음 2번 정도는 그냥 지나가는 여잔가 보다 하다가 이제 점점 공간이 좁아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끔 물어보시는 게 그 자판기 네스카페 있는 삼거리 골목 슈퍼도 있고 거기서 소리는 나는데 못 찾으시겠잖아요. 근데 없어요. 실제로 없어요. 여자가 안 보여요. 발자국 소리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시면서 이제 몸을 되게 많이 돌리시고 어디 있나 되게 찾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 장면으로 딱 넘어가면은 거기 여자가 걸어오니까 저기 있구나 하고 이제 아는데 너무 가까이 오는 거죠. 막 오지마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래서 통과를 하고 같이 이동을 해서 자기가 죽어가는 그 마지막 3분을 같이 있어주게 되는 거죠. 관객이. 그러니까 그 시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나는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고 나는 뭐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있어주는 거죠. 그 여자랑 그 방에서 그 마지막 3분을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 그거를 의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 유령을 우리가 만나는 것 같은 건데 저도 이렇게 할 때 어느 순간에 제가 골목길에 있는데 이게 앞에 있더라고요. 근데 쑥 제 몸으로 들어와서 뒤를 또 돌아봤는데 뒤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쳐다보고 있죠, 심지어. 예, 그래서 순간 헉 했는데 이게 그 몸이 주는 무게라고 할까요? 근데 여배우 그 김보령
그러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그 분이 갖고 있는 몸의 그 무게감 느낌이 되게 이렇게 압도적인 느낌이었는데, 감독님 예전 작품들부터 이렇게 봤을 때 몸이라는 것에 대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 그 되게 집착과 어떤 연구가 항상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동두천도 마찬가지의 어떤 흐름에서 저는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게 유령이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간에 그 몸이 우리한테 이렇게 딱 부딪혀 왔을 때 갖고 있는 그 어떤 충격이나 이런 느낌은 어떻게 보면 또 그것, 이 원래 사건 1992년에 있었던 사건을 하고는 별개의 느낌을 또 갖기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이상한 느낌이지만. 그래서 네, 그게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만들고 나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버추얼 리얼리티잖아요. 가상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가상이고 또 그거를 관객들이 이제 기계를 딱 쓰는 순간 느껴지는 느낌이 애지간히 기쁘고 좋은 일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약간의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시선은 있는데 분명히 나는 여기에 있는데 자기의 몸은 없고 이 주변의 모든 것들은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돌아가는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상처 입기 쉬운 아주 피해자적인 입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몸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몸을 가진 사람들의 존재감이 사실은 제가 버추얼 리얼리티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실제적인 이 3D라는 거에 또 이제 한계도 있고 실제적인 입체감이 사실상 아주 강한 건 아니니까 약간 게임 화면 같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몸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나와서 걸어 다닐 때는 기본적으로 약간 유령 같은 퀄리티가 있는 거죠. 이 인물들의 기본적으로 퀄리티가 그렇고 이게 사람은 사람인데 뭔가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쑥 만질 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 신기했던 것 같고 그거를 이제 한계로 많이 느끼는 영화 감독님들도 많아요. 이게 다 가짜인데 이게 뭐냐 후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걸 역으로 이용한 거죠. 그게 가짜가 아니라 가상이라는 거가 주는 그 희한한 무게감이 이 주제와 너무 잘 맞아떨어지고 그 어떤 특히 이 여성의 이야기와 너무 잘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제가 이 영화에서 한 거는 그 여성의 몸에 대한 고찰이 여기서도 뭐 당연히 나오는데 그게 뭐 주제니까 여성의 몸의 재현의 문제이니까 근데 이제까지 작품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그 여성의 몸에 좀 진짜 피와 살을 가진 주체적인 여자로 영화라는 매체 안에서 여자의 몸을 표현해 내나라는 게 가장 고민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사실은 정반대였던 것 같아요. 이 가상이라는 공간에서 느껴지는 여성의 몸이 그러니까 가상현실하면 사람들이 그 포르노 되게 많이 나오는 장르 아닐까 뭐 이렇게 다들 생각을 처음에 하는 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뒤집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 이렇게 예쁜 여성이 다리도 길고 마네킹 같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 여성이 이렇게 오는데 너한테 가까이 오는데 그걸 지나가 버릴 때는 어떤 느낌일까라는 것. 그러니까 이 여자를 보면서 처음에 뭐 야한 영화 아니야 이런 말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정말 있었는데 식겁을 해서 이제 도망을 가시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이제 여성의 몸이 굉장히 성적인 상품으로 그냥 아주 편하게 얘기하자면 모든 매체와 모든 영화 안에서 그냥 그걸로 그냥 도배가 대부분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전복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뭐 두 번째 사랑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방법 이야기로 전복을 시켰고 뭐 다른 영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뭐 그 집 앞에서는 뭐 여자가 혼자 자위하는 롱테이크가 6분짜리가 있어요. 근데 얼굴만 보여주거든요. 그걸로 전복을 시키고 뭐 그런 식으로 관음을 할 수가 없게 다 만드는 것들인데 여기서는 그걸 또 한번 반대로 또 전복을 시켜본 거죠. 그래 이렇게 예쁜 여자가 와. 근데 지나갈 때 느낌은 어떨까? 너를 스치고.
네, 제 질문은 좀 이따가 또 하고 일단 관계 체험해 보신 분들도 있어서 질문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저도 영화를 봤는데요. 사실 아직 VR 기술이 이제 완벽하게 무르익은 상태가 아니라서 뭐 길게 장편 영화를 만들기엔 아직 좀 어려운 상황인데 혹시 감독님께서 촬영하시면서 좀 이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아쉬웠다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베니스에서 베스트 VR 스토리상을 받으셨는데 이게 VR이랑 스토리가 둘 다 들어가 있어서 혹시 어느 기술적인 면에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으셨는지 약간 내용적인 면에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으셨는지 좀 현지 평이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쵸. 영화 찍다가 이게 찍으면 좀 답답한 면이 많죠. 그러니까 제일 한계는 아직까지는 이제 핸드폰으로 보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열심히 찍어가지고 결국에 핸드폰으로 보내 말하면서 자조적으로 막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주로 핸드폰으로 배급이 되고 핸드폰으로 상영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미지의 퀄리티 자체가 많이 낮죠. 보통 영화보다는. 그리고 찍는 카메라 자체가 저희가 찍은 건 더 좋은 기종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저희가 사용한 거는 이제 고프로 카메라였기 때문에 화질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런데 조명도 하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 여기서 어떻게 조명을 하겠어요? 조명을 할 수도 없거니와 보통 VR 영화들은 조명을 거의 안 해요. 왜냐면 360도를 다 찍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림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 만들던 사람으로 이제 VR을 처음 하게 되면은 영화라는 거는 영화의 최소 단위는 프레임이잖아요. 프레임 안에 어마어마한 감독이라는 존재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존재죠. 사실 프레임이라는 걸로 한 네모 안에 이 사이즈 안에 들어가는 그림을 만들고 나면 여기에서 나머지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안 보여주는 거잖아요. 안 보여줄 수 있고 그걸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진짜 독재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근데 이거는 그럴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냥 거기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뭐 컨트롤할 수도 없고 그게 좀 답답해요. 처음에는. 근데 일단 그 마음을 놓고 나면 이게 영화가 아니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나면 사실은 또 이렇게 쉽고 재밌는 게 없어요. 그냥 VR 제작할 때는 사실은 연출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고 물론 이제 VR의 연출이 따로 있죠. 어떻게 하면 관객들 내가 보고 싶은 걸로 유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지만 보통 상업 영화에서 생각하는 뭐 그런 어떤 뭐 조명이라든가 뭐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식의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장편 영화를 만들기도 해요. 비아도 이번에 이제 베니스에서 저와 같이 경쟁 부문에 있었던 영화 중에 한 편이 차이밍 양 감독의 장편 영화였어요. 57분짜리 수상은 못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편 영화도 요새는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스트 VR 스토리 상은 기술적인 면에 대한 거는 전혀 아니었고 그냥 내용적인 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베스트 VR 상, 베스트 VR 익스피리언스 상, 베스트 VR 스토리 상이 있었는데 이제 영화제 측에서 설명하기로는 베스트 VR 상은 뭐 그런 거와 관계없이 어떤 전체적으로 작품이 좀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좀 기술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일진보했다. VR을 좀 뭐랄까 굉장히 새로운 거를 보여준 작품에 주는 거라고 했고 그 경험상은 뭐냐 하면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데 VR 익스피리언스 상은 굉장히 많은 VR 작품들이 한 반 정도가 거기서 있을 때 인터랙티브한 작품이었고요. 그 상은 로리 앤더슨 미디어 아티스트 로리 앤더슨 감독이 작품에 탔는데 인터랙티브한 거고 게임 같은 구조예요. 다 그래픽이고 뭐 실사가 나오는 건 하나도 없고 인물이 나오는 것 하나도 없고 그냥 다 추상적인 그래픽으로 뭐 이렇게 우주 공간 같은 데로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되게 재밌죠.
이런 방에도 들어가고 저런 방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다른 추상적인 그림 안에 자기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게 인터랙티브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VR 경험상을 탄 거고, 저희가 이제 그 베니스 현지에서 사실은 정말 많은 생각 외로 너무나 많은 과찬의 말씀들을 들었는데 그게 내용적인 면이 되게 강했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새롭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VR을 사실 그렇게 많이 못 봐가지고 이게 왜 새로운 건지 잘 모르겠는데 보면 볼수록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이 내용이 가진 진중함이 있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오래 한 그 무게가 아무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접근 방식 자체가 체험이라는 것에 키를 딱 꼽아가지고 어떻게 이 여자의 혼자 죽어가는 여자의 외로움과 고통을 동참할 수 있을까? 타인의 고통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접근과 방식이 웬만한 다른 비하라고는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 VR 영화라고 해도 대부분이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방송 다큐멘터리 같아요. 등장인물을 두둥 등장해가지고 막 나레이션 하고 막 설교를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설교를 막 해요. 그런 식으로 보통 많이 이제 사회적 이슈 다큐멘터리를 만들더라고요. VR 영화들은. 그래서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뭐 열심히 듣게는 되죠. 효과적인 면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저는 그런 접근을 상상도 안 했었고 제가 이걸 만들 때는 그냥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 타인의 고통을 같이 동참하고 체험할 수 있는가 자체를 굉장히 좀 미디어 아트적으로 그리고 시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이 되게 신선했던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또 내용의 전개가 영화적이잖아요. 단편 영화 같은 이렇게 흐름을 타고 가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그런 VR 작품들이 별로 없어요. 영화 쪽에서 인력이 아직은 많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영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 딸이 원래 미대 공간 디자인을 나와가지고 또 카라투로 가서 지금 LA에 있거든요. 근데 걔가 또 VR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도대체 VR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 너무 궁금해서 오늘 저기 감독님 작품 한번 보러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면서 자기 얘기로는 너무 재미있다고 이 VR이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꽃 같은 것도 이렇게 만지면 향이 막 나올 수도 있고 막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좀 이해가 저는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되고 걔가 하는 거를 보면 이게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감독님께서는 이제 이 일을 하다 보시니까 VR이라는 그것이 아직 생소하고 또 사람들이 또 관심도도 호응도도 별로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보시니까 앞으로 이 VR이라는 것이 어떨 것 같은가요?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네, 제가 그러니까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가상현실이라는 매체가 폭발하는 지점이 매년 안에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시큰둥했는지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나이가 좀 있죠. 그리고 이메일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는지 기억이 나요. 정말 아주 생생하게. 왜냐면은 이메일 너무 불편하고 짜증나. 팩스로 보내.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팩스가 훨씬 나은데 왜 그래? 무슨 이메일 뭐 이런 상상할 수 없으시잖아요. 지금 젊은 분들은. 그리고 핸드폰이라는 기술도 마찬가지였고 뭐 그러니까 신기술이라는 거는 다 그래요. 그리고 신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과도기적으로 사라지는 기술도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매체도 많죠. 뭐 LD 이런 거 혹시 기억나시면 CD와 LD 디지털화 되기 전에 LD라는 포맷이 있었죠. 그런 거는 사라졌고 당연히 이렇게 도태된 거죠. 그런 매체들도 있는데 VR이라는 거는 아직 그 폭발하기 직전의 단계인 건 분명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스티칭이라는 것과 전화기로 이렇게 배급이 된다는 것과 그 기어라는 게 일반적으로 돼 있지가 않아서 사람들을 굉장히 생소해 하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걸 핸드폰으로 백업을 하잖아요. 핸드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아니 뭐 없는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근데 기어만 있으면, 그리고 기어가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을 해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데, 그 기어 사실은 비싸지도 않아요. 지금 요새는 한 10만 원 정도고 아마 보급형으로 무지하게 싼 것들이 나올 거예요. 뭐 진짜 뭐 한 몇천 원짜리가 곧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종이로 만든 거, 그런 것들. 그거 끼우기만 하면은 모든 내용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사하라 사막도 갔다가 뭐 아마존도 갔다가 북극곰도 봤다가 그거를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 굉장히 폭발적인 힘을 가지게 될 거고, 문제는 이제 배급이랑 제작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힘이, 매체의 힘은 배급과 제작이 둘 다 맞물려져야지 생기는 건데, 아직은 제작이 너무 생소한 거죠. VR 제작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뭐 몇 개나 되겠어요. 여러분 다 VR 영화 만들고 싶어 하면 갑자기 만들 수 있어?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유일한 이유가 스티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지만 이렇게 카메라를 돌려서 찍는데, 카메라 자체는 되게 싸요. 고프로 한 대에 뭐 100불 이럴걸요, 요새? 빌려도 되고. 그렇게 찍으면 돼요. 찍으면 되는데 그거를 붙이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360도로 나오도록. 그 기술이 되게 어렵고 대중적이지 않고, 지금 뭐 소프트웨어도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어설프게 붙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근데 그게 조금만 발전을 해서 그거를 쉽게 붙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면, 마치 이제 핸드폰이 완전히 보급이 되고 거기에 비디오가 장착이 됐을 때 유튜브라는 채널이 폭발을 해가지고 이제는 누구나 다 비디오 아티스트고 누구나 다 영화 감독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영상을 찍잖아요. 사실 3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똑같은 일이 VR에도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왜냐하면은 이게 또 상업적인 가치가 엄청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상업적인 가치로는 부동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탈리아에 있는 빌라를 사고 싶어. 들어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옷장도 열어볼 수 있고 다 봐. 그래, 사겠어.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아파트 들어가서 볼 수 있어. 가구 판매 가능하죠. 우리 집에 놔볼 수 있어. 그래서 만져보고 할 수 있어, 가구를. 그러면은 사는 게, 쇼핑 문화가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옷도 입어볼 수 있어. 뭐 그러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VR이 지금 화질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데, 화질이 정말 좋은 카메라가 곧 나와요. 그러니까 라이트로라는 카메라고 뭐 여러 가지가 그것도 있는데, 라이트로라고 하는 카메라는 렌즈가 없어요. 그 렌즈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이미지가 이제 카메라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녹화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신호로, 디지털 신호로. 그게 아니라 이 공간을 데이터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이 공간 자체를. 그 데이터로 입력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카메라 한 대가 크레만해요. 그래서 컴퓨터로 그거를 재생하는 프로그램으로 복원을 해내면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사람이 이렇게 눈 돌릴 수 있고 공간 안에 데이터를 기억해내는 것처럼 머릿속으로, 여기에 이 사람 앉혔다 저 사람 앉혔다 다 가능한 거예요. 공간을 이렇게 휘었다가 저렇게 휘었다가 그 공간에 데이터가 입력돼 있으니까. 조명도 마음대로 했다가. 그런 카메라가 지금 있고요. 이미 보급은 많이 안 돼 있지만. 그리고 지금 가장 VR이 현실감이 떨어지는 게, 화질이 나쁘잖아요. 보면은 뭐 이렇게 볼만은 하지만 사실 거기에 완전 있어요, 진짜 만질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조금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것도 화면이 아니라 그 우리 눈의 레티나에, 그 시신경에 직접 정보를 입력하는 기기가 벌써 고안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선명도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한 거죠. 두 개가 결합됐을 때 이 데이터를 카메라 기계가 그 입력을 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의 시신경에 직접 쏘아준다. 데이터를. 뭐 그게 사람의 몸에 어떤 역할을 뭐 어떤 해를 입힐지 뭐 그런 거는 아직도 연구가 안 돼 있지만, 어쨌든 그거를 실험적으로 참여를 한 사람들 이야기는, 이거는 정말 그 세계에서 나올 수가 없고, 그게 더 현실같이 보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런 정도로 세상이,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페이스북은, 여러분 뭐 소셜 네트워크나 전화 생각하면
벌추얼 리얼리티도 생각하면 그냥 당 생각나는 게 벌추얼 리얼리티 화상 통화하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당연히 그런 사람 생각한 사람들이 5년 전, 10년 전에 있었겠죠. 이미 당연히 개발되고 있고 곧 보급이 될 거고. 그래서 왜 스타워즈나 뭐 그런 영화 보면은 회의할 때 이렇게 띠링 나와가지고 그 가상현실로 이렇게 사람들이 홀로그램처럼 나와서 회의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것도 아주 금방 보급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정말 아주 금방 보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십몇 년 전에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가 나왔을 때 탐 크루즈가 액정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이제 스크린을 손으로 만져서 뭔가를 조작한다는 개념이 없던 시절인 거죠. 다 버튼으로. 그때 저게 뭐 하는 짓이죠? 하면서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는 버튼이 더 불편하잖아요. 핸드폰으로 다 뭐든지 하니까 액정이 훨씬 편하고 비행기 모니터 안에 화면도 액정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술이 발전할 거를 생각을 한다면 사실 어마어마한 미래가 펼쳐지겠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미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펼쳐질 거는 확실해요. 예. 매트리스가 곧 현실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저기 영화 잘 봤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견 차이라던가 아니면 좀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그 사건은 우리가 분명한 거는 그 미군이 저지른 만행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감독님은 그 죽어가는 그 여성분의 그 3분 전 그거를 이제 초점을 맞춘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아쉬웠던 거는 그 거기에 이 여자가 이렇게 죽어가는 원인이 잠깐이라도 어떤 그 미군의 지시라는 것이 좀 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그 앞에 장면에 뭐 미군이 한 2명 정도 나오고 막 뭐 그런 건 있었는데 이 사고의 원인이 어떻게 미군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갔으면은 그 억울하게 죽어간 그분의 그게 좀 더 유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아쉬운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 감독님도 이거를 만드시면서 그런 생각은 저는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왜 뺐을까? 뭐 그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VR은 굉장히 저도 관심 있는 분야인데 지금 이제 그 핸드폰으로 지금 데이터를 우리가 핸드폰으로 봤지만은 이걸 HDMI 쪽으로 그 어떤 정말 그 오큘러스의 그쪽에서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해서 거기서 본다면은 지금 그 오늘 봤던 화면보다 훨씬 더 깨끗한 화면이나 뭐 그런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먼저 두 번째 게 더 간단한 질문이라서 답변을 먼저 드리면 오큘러스로도 상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큘러스로 여기서도 상영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이제 기계를 대여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번잡해지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 그 오큘러스 한 대당 한 사람이 보는데 컴퓨터도 다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상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제 간편하게 이렇게 해서 더 많은 관객한테 보이는 게 더 맞겠다라는 거를 판단을 해서 뭐 제 입장은 그랬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다른 곳에서 상영했을 때는 오큘러스 스테이션 3대, 그 다음에 이렇게 삼성기어 7대 뭐 이런 식으로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오큘러스를 선호하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기로 하고 아니면 이게 그냥 난다 편해 하시는 분들은 또 간편하게 이제 삼성기어로 하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선택은 사실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질문하신 거는 고민을 많이 했었죠. 당연히. 그래서 적정 수위를 찾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세밀하게 그 실명을 거론하면서 정말 그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고 복원하는 방식도 고민을 분명히 했었고 사실 처음에는 거기서 시작을 했어서 실제로 그 방을 보았다고 하는 분들을 인터뷰도 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그때 나온 모든 뭐 솔직히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는 다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제 기관지나 그 다음에 뭐 그때 나왔던 뭐 그 신문 요새는 마이크로피시라 그러나요? 스캔한 그런 것들까지 다 찾아가지고 모든 자료를 다 볼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봤는데
공통적으로 제가 느낀 거는 사건의 현장을 실제로 본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였어요. 마치 본 것처럼 기자들이 쓰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추적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했다는 게 아니라 인터뷰를 하고 확인을 저는 정말 정확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말끝을 결국 흐리시고 사실은 아니고 사실은 잘 모르고 그냥 불끈하는 분노심에 그렇게 썼고 과장을 해서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고, 그런 과정을 굉장히 겪으면서 이제 또 한 가지 느낀 거는 이 케네스 마클리라는 이 살인범이 멀쩡하게 살아있고 미국 켄터키 주에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범인이 해외에서, 미국 군이 그렇거든요.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군에서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한국도 영창 갔다 온 기록은 남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미국에 보내진 다음에는 깨끗이 없어지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범죄 기록이 없어요, 미국 내에서는. 근데 그 한국에서는 잘 모르는 사실인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스라는 그 성족이라는 군대 기관지가 있어요. 거기에 하루가 멀다 하고 이분의 아버지가 기고를 했었어요. 이 사건이 있는 동안에 내 아들은 무죄하다. 왜냐면 그분도 군인 출신이고 그랬거든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한국이라는 미개한 나라에 가서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또 마침 이제 미국은 자기네들 그 군인들을 잘 챙겨주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들이 늘 있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그거를 막 자극하면서 양심을 자극하면서, 베트남에서도 그러더니 한국도 마찬가지고 대접을 안 해주고 막 너무 억울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막 부성애를 강조를 해서, 뭐 그 아버지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죠, 같은 인간으로서. 그거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기고를 했었고, 그리고 이 한국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죠,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케네스 마클이라는 사람의 그 증언도 맨 처음 기사는 죽였고 뭐 내가 이렇게 했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한 달 한 달이 다르게 증언이 다 달라져서 마지막에는 나는 희생자다. 나는 그 사람이 의무병이었어요. 의무병이어서 도와주러 간 거다. 아팠기 때문에. 근데 나는 내가 죽인 게 아닌데 희생자다. 이런 식으로 무죄를 굉장히 강하게 호소를 했죠. 근데 이제 정말 그거를 이렇게 쫙 매년 동안의 기록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저널리즘에 대한 영화 보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보다가 막 불끈하면서 이제 밤새던 기자가 읽다가 불끈 일어나는 약간 그런 기분이 정말 될 정도로 말이 나중에는 완전히 번복이 되고, 요는 뭐냐 하면은 그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변호사들하고도 상담을 했었고, 왜냐하면 이제 유가족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다각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했었는데, 결론은 실명을 거론하는 거는 윤구미 씨 같은 경우는 유가족의 허락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할 거면은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과연 필요했을까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를 좀 더 일반적인 얘기로 전환시키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사람인 거죠. 아직도 자기가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과 기록이 없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했을 때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변호사들이 만류를 한 거죠. 그래서 뭐 꼭 그게 그렇게 무서웠다기보다는, 이게 그리고 누구한테 결국 보여줬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물론 한국 관객도 굉장히 중요한 관객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비슷한 사건들, 이 상황 자체가 미국 안에서 너무 알려지지가 않아 있어요. 한국에 아직도 미군이 있다고? 라고 반문을 거의 다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교수들한테 뭐 이러이러한 거 작품을 하고 있어라고 말을 하면, 한국에 미군이 아직도 있구나, 뭐 한 몇백 명 있어? 뭐 약간 이런 수준? 그리고 범죄가 일어나? 정말? 뭐 사창가가 따로 있어, 미군을 위해서? 말도 안 돼. 뭐 약간 이런 반응? 그러니까는 너무나 그 인지도가 상상을 초월하게 낮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 인지도를 올리는 게 굉장히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는 게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베니스 예를 들어서 뭐 전 세계 관객들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이 군대라는 조직과 군대라는 어떤 기관, 단체, 뭐라고 부르든 군대라는 그 개체와 여자라는 것, 여자의 성상품이라는 거는 뭐 태고 시절부터 원시 시대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이고 그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정말 되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개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미국군에 대한 우리나라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나라, 아시아 국가들이죠, 특히 태도는 아니 뭐 군대가 있는데 이 남자들이 성욕이 있는데 그걸 어떡하냐라는 태도죠. 어쩔 수 없이 생겼다. 필요악이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를 입증한 사례가 이라크전, 걸프전 같은 경우는 현지 여자랑 뭐 그런 짓을 했다가는 현지인들한테 죽는데요. 사형인데. 사형당하잖아요. 거기서는.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누가 찝쩍거리는 눈만 마주쳐도 상관이 먼저 가서 병사들을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정말 1000% 사창가는커녕 뭐 연애조차 당연히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죽으니까.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파병을 할 때 가족들과 같이 반드시 파병을 해요. 30대 이상 되는 군사들을 파병을 하고 가족들과 같이. 그래서 거기도 사실상 사창가가 없어요. 미군을 위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사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군대라는 어떤 굉장히 남성화된 남성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조직과 어떤 여성의 성 문제, 몸의 문제라는 거를 좀 폭넓게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누가 봐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베니스에서의 반응도 자막을 못 읽었다는 사람들도 있어. 뭐 딴 생각하다가 그래도 다 알아듣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는. 왜냐하면은 이거 뭐 딱 봐도 군인들을 위한 투어리즘 뭐 나오고 군인들 나오고 전 세계 다 있거든요. 이런 지역은. 웬만하면 사창가라는 것도 전 세계에 다 있는 거고 이걸 보면은 그냥 아는 거죠. 느껴지는 거죠. 한 여성이 희생을 되게 비참하게 당했다는 것 그리고 외국군에 의해서 그랬다는 거는 사실은 한국의 어떤 특수성을 넘어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결국은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 비열 정말 잘 봤고요. 저는 약간 스토리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게 뭐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그 정도의 인포메이션만 갖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인지가 불분명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무서웠던 부분이 미군이 어딘가에서 2명이 나와서 바로 내 옆을 딱 지나갈 때 그때 굉장히 처음으로 공포스러운 걸 느꼈는데 그게 제가 한국 여자여서 그렇게 느낀 건지 아니면 다른 관객들도 비슷한 그런 멘션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약간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공중에 떠 있고 거울을 봤는데 내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때 나는 그냥 보고 있는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있는 그냥 존재구나를 그때야 이제 알 수 있었는데 이런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 이게 카메라를 설치하신 게 거기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은 의도하셨던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냥 제가 이제까지 이거를 뭐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또 이제 베니스에서도 보여드리면서 그냥 뭐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한국 여성이라서 무서워하시는 게 한 80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재밌어, 그러니까 신기하다, 재밌다, 군인이다 그러면서 저 사람도 배우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이제 여자가 통과하는 지점에서만 약간 으스스함을 느끼는데 한국 여성분들은 이제 이거 여성 영화사에서 상영을 해서 아시겠지만 그냥 그 공간에 가는 순간 무서워해요. 그 동네에 가는 순간 무서워하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 갔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 저랑 조감독 한 명이랑 제작실장 이렇게 3명 남자분들은 셋이 갔는데 뭐 한 5번 갔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처음 갔을 때는 정말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때 생각을 한 게 내가 만약 여기에 백인 외국 친구랑 왔어도 이렇게 무서웠을까? 영어를 쓰면서 그렇게 갔으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거기 갔을 때는 정체성이 이제 완전히 한국에 사는 한국 여성으로서 간 거죠. 근데 그때 그 무서움이 공간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한국 사람이라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도 거의 잠재의식 속에 있다시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 되게 뭐 이제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뭐 너무 곱게 자랐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게 그런 거였어. 이태원이 그런 데서 뭐 이런 거 잘 몰랐다고 하는 애들도 되게 무섭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딘가에는 있는 거죠, 머릿속에. 이런 공간이 대한민국에 있고 우리는 모르고 진짜 전체 주거 면적이 17%인데 미군 기지가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그 안을 모르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게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런 게 무의식적이라도 있기 때문에 되게 무서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시점은 우연히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방관자적인 시점으로 그냥 기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다가 여자가 이렇게 샥 지나간 다음에는 이제 관객은 시간 이동도 하고 공간 이동도 하면서 사실은 약간 이 세상 그 앞서 그 동두천 거리를 그냥 이렇게 보던 사람은 아닌 거죠. 관객도.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공간도 아니고 시간도 아까 앞선 그 거리들과는 다른 거리고 이건 뭔가 좀 시적인 재현이고 이게 실제 방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좀 분명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완전 딱 앉은 앞에서는 사실 시점이 앉은 시점이거든요. 앉은 시점 너무 편안하게 그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서는 것도 조금 너무 거리감이 있다고 할까요? 동참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뭔가 이제까지 영화를 보거나 뭐 이랬을 때 느껴보지 못한 굉장히 애매한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자기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되게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 높이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애매한 높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약간 약간 엉거주춤 이렇게 슬듯 말듯한 높이인데 영화에서 뭐 애지간하면 쓰지 않는 이상한 높이이고 VR에서는 특히나 더 지금 내가 앉아 있는데 굉장히 이상한 높이잖아요. 이렇게 약간 앉아 있는데 약간 뜬 느낌? 근데 그게 그 공간을 표현하고 그 여자의 비슷한 존재로서 그 공간에서 동참하는 느낌을 굉장히 확실하게 준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시점은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영상 잘 봤고요. 저는 아까 VR을 보고 나와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한테는 그 공포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일단은 그러니까 VR이 오락적 요소로 사실은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되는데 오늘 이걸 보면서 정말 새로운 가능성을 이렇게 보게 된 것 같아요. 특히나 어떤 공감을 키우고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킬 때 결국 사람들이 뭐 어떤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어떤 캠페인을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결국 공감을 키우기 위해서인데 공감을 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인데 그 공감을 이렇게 극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오늘 잘 봤고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뭐 앞에서 이런 말씀 나왔지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공포감이 컸던 이유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미군 그다음에 뭐 군인 그다음 군대 그다음에 여성의 몸 이런 것들의 그 권력 관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포감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 저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그 사진을 그 현장 사진을 어떻게 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갓 20살이 되었을 때 그것을 봤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혹시 그 장면을 재현한 그 장면이 제 앞에 나타날까봐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제가 보다가 한번 벗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켜볼 수가 그 장면이 날 또 이렇게 놀라게 할까봐 그러니까 그런 공포감이 있었는데 아까 그 공포감이 근데 그게 어떤 한국 사회 여성들이 크게 특히나 느끼는 거라면 이것이 저는 아까 처음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베니스에서는 굉장히 지적인 질문이 많았고 한국 관객들이 유독 공포감을 많이 느낀 것 같다라는 질문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면 나의 이 느꼈던 이 공포감과 어쨌든 이 실제감, 공감이라는 것도 나의 어떤 이런 사회적 맥락 속에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감이었나? 그렇게 된다면은 VR이어도 어떻게 보면 한계성은 있는 것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그 말씀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연출에 대한 말씀 좀 더 듣고 싶고 또 하나는 저는 사실 그 골목에서의 거울, 그 네스카페 그 자판기 옆에서의 그 거울 그리고 이제 그 거울 저는 이렇게 약간 공포감이 커서 이렇게 여러 군데를 보다기보다 그 거울을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그 방 안에서 또 거울을 통해서 저는 사실 봤어요. 그거를 똑바로 볼 이렇게 자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거울을 통해서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를 관찰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관찰자를 위한 감독의 배려였나 저는 사실 이 거울을 배치한 것이 그러니까 직시하지 않고 약간의 숨을 곳을 준다라고 하는 무엇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약간의 피할 곳 그러니까 여백을 주신 건가 하는 그런 의도였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예, 너무 잘 봐주셨고요. 정확하게 봐주신 것 같고 공감 그쵸.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베니스에서도 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이라는 것. 정말 그야말로 아주 그거를 후벼판 거죠. 공감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의 화두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이제 머리로 이렇게 읽고 공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짜 그야말로 감정이죠. 몸으로 느낄 수 있을까? 그거를 머리로 생각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창자와 위장과 뭐 이렇게 감각으로 느낄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했던 것 같고 그것이 당연히 사회적 맥락 안에서 조금 더 거기에 공감을 더 할 수 있는 분들이 당연히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더 공감을 하죠. 그 어두운 거리만 봐도 솔직히 무섭잖아요. 여자들은 당연히. 그런데 남성분들은 좀 덜 무서워하시는 게 사실이고 그 거리 자체는 좀 덜 무서워하시고 그리고 외국분들 같은 경우는 공포감이 정말 반 이하로 줄어요. 그러니까 막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은 못 본 것 같아요. 외국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불편하다, 으시시하다 정도지 막 무서워서 힘들었다라는 분들은 거의 안 계셨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회적 관계 안에서 공감대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정도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또 구상 중인 VR 작품 중에 이제 미국에서 요새 많이 그 연구가 되고 있는 게 강간에 대한 연구인데 여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범죄의 경우 물론 남자를 강간하는 경우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제가 여성이고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수가 그거를 연구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강간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연구를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굉장히 한국하고는 또 다른 약간의 그 코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과 계단
이 굉장히 빈번한 강간범들이 그 여자들을 공격하는 첫 번째 공격하는 그 지점들이고 그 주차장의 모양이나 계단의 모양이 한국하고는 또 다른 아주 특이한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고 할까요? 주차장 뭐 우리도 당연히 무섭죠. 근데 조금 좀 다른 뉘앙스의 어떤 주차장의 공간들이 있는 거죠. 공간 배치가 좀 다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 뭐 여기는 트럭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공간 배치가 다른데 그 특이한 느낌이 있는데 그 공간을 봤을 때 미국 여성들은 굉장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괜찮아. 그냥 거기에 VR로 딱 들어가면 되게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회 맥락 안에서 공감도는 조금씩 달라지는 게 당연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넘어서는 또 강렬한 공감의 메시지 같은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건 피날 때 이 사람들이 다리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신기해. 한국 관객들은 다리를 별로 안 들어. 근데 해외 관객들은 다리를 되게 많이 들고 이렇게 피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는 저희보다 조금 더 뭐랄까 그 신체적인 접촉이라든가 어떤 인체에서 나오는 오염물에 대한 공포감이 더 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되게 많이 들고 막 피하려고 하다가 회전의자를 돌아가는 걸 때문에 여기서 저기까지 가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그게 약간씩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좀 아우르는 공감대는 분명히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까먹었어요. 거울, 그렇지. 거울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영화적으로 거울을 쓰는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그 개인적인 선호도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VR이기 때문에 거울이 나오면은 정말 기분이 희한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안 비치잖아요. 어떻게 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몸이 없는 존재라는 거를 보통은 인식을 안 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VR 영화에서는 막 이렇게 롤을 딱 줘가지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저는 모든 걸 다 반대로 간 거죠. VR이니까 가지는 한계들을 다 처음부터 적나라하게 까고 일부러 여자도 놓치게 만들고 그 놓치는 것 자체가 이야기의 일부이고 그래서 보고 싶게 만들고 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거울도 그런 거의 장치의 일부였던 것 같고 또 거울에 가지는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잖아요. 문학적인 뭐 그건 꼭 비주얼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문학적인 상징성이 있는데 그거를 좀 활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자기 반성이라든가 자기 성찰이라든가 이런 문학적인 상징성이 당연히 있는 거고 여기에 네가 있어 근데 너는 보이지 않는구나라는 어떤 묘한 동참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고 공범자도 아니고 가해자도 뭐 묘한 그 지점인 거죠. 거기에 그냥 있는 거죠. 같이 그 여자와 함께 공감을 하면서 그런 거를 좀 잘 드러내기에는 거울이 있는 게 좋겠다고 처음부터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거울이 실제로 거기 있었던 거울인데 그거를 그대로 사용을 한 거죠. 예. 네, 마지막 질문 받고 네,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VR 작품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처음에 볼 때부터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VR이라기보다는 어떤 영화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동두천이라는 그 간판이라든가 그 거리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불편하다, 불쾌하다라는 느낌은 있었지만 애초에 저는 제가 인격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움이라는 거는 많이는 못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게 근데 제가 막 처음부터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이렇게 360도를 이렇게 위아래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을 보는 기회가 흔치가 않으니까. 근데 저 그때 나는 뭐지? 하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봤을 때 밑에 이렇게 까만색으로 구멍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일종의 내가 삼각대가 됐구나. 뭐 그런 식으로 카메라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여성분이 이제 거리로 이제 들어와서 몸을 그러니까 눈이 마주칠 때 그리고 통과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내가 남에게도 보이는 존재였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리고 오히려 그 방에 들어갔을 때는 그 검정색 그 구멍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어떤 뭐 전지적인 시점에서 있는 그냥 말 그대로 옆에 있어주는
그런 존재, 제가 인격체라고는 끝까지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인지 되게 영화 끝나고 나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앞에 안내 문구 뭐 이렇게 심약한 분들이 아니까 무서운 장면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 문구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는 더 충격적인 걸 기대를 했나 봐요. 이게 그래서 조금 그 정도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에 민감한 사람이고 그런 예술의 사회적 참여라든가 굉장히 그 중요성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보면서도 나 역시도 어떤 뭔가를 영화에서 덜 바라는 것처럼 나도 뭔가 관음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어떤 죄책감 같은 게 처음에는 좀 느껴졌어요. 딱 보고 나서. 그리고 영화 그거를 볼 때도 그 스펀지에 약간 사람의 채취 같은 게 좀 이렇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약간 집중을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주변의 발소리도 좀 섞였고 근데 오히려 지금 감독님의 메이킹 필름을 보고 설명을 들으면서 굉장히 어떤 진짜 가족을 잃었을 때라든가 아니면은 큰 이별을 경험을 했을 때라든가 그런 어떤 굉장히 좀 몸과 이렇게 좀 마비가 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입이 됐는데요. 이건 약간 감상평이고 그래서 제 질문은요. 그 나의 신체 그 검정색 그림자 그게 시사하는 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없고요. 좀 이런 거 멋있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랄까 그거는 진짜 돈이 왼수. 그러니까 그거를 메울 수가 있어요. 메울 수가 있는데 메울 수가 있죠. 있는데 이제 그걸 따로 찍어서 그 부분을 이제 따로 찍어서 스티칭을 하면 되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고난이도의 작업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 작업하시는 분의 그 시야의 피로도가 엄청나게 강도가 센 작업인 거예요. 그거를 하는 게. 근데 처음에는 저도 그거를 이제 해야 된다고 우기다가 작업하시는 분의 시야 피로도가 엄청나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사실 좀 차마 그거를 강요를 진짜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본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는 느낌? 그리고 오히려 그런 말씀을 이거는 뭐 제가 의도를 그렇게 했어요라고 뻥치지는 못하겠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관객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그냥 까만 구멍이어서 여기는 보는 거 아닌가 보다 했는데 방에 들어갔을 때는 그게 없어지니까 굉장히 그게 임팩트가 있더라. 방에서는 그게 정말 바닥으로 되니까 진짜 그야말로 자기가 떠오른 느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삼각대가 됐구나. 뭐 여기에 내가 있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다가 그게 없어지면서 정말 공중에 떠오른 느낌이 들면서 사실 그게 굉장히 기괴하고 기이한 느낌을 주더라. 그래서 확 그 시점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뀌잖아요. 한번 지나가면서 시점이 사실 바뀌죠. 이 사람이 나를 볼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그때 인식하는 거고 방에 가면서 또 뭔가 내가 그냥 내가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딱 드는데 그런 거를 하기에는 처음에 까만 구멍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았나 결과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뭐 그러네요. 네. 질문들도 너무 좋은 질문들이 많았고 코멘트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아까 지금 질문하신 분 얘기도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던 부분이 VR이 갖고 있는 어떤 새로운 영역인 것 같은데 저도 느낀 게 VR을 볼 때 보고 있는 나는 누군가라는 질문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영화를 2D를 볼 때하고는 다른 차원인 것 같고 육안이 갖고 있는 한계라든가 사실은 원근법도 사실은 이제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미술이 우리가 갖고 있는 클래식한 관점과 이런 것과 굉장히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동두천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그런 어떤 그 보고 있는 관찰하고 있는 사람의 관점, 또 나의 주체성, 의식, 감정 그리고 이게 이동하고 있는 사실 모든 그 감독들이 카메라를 이동만 해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윤리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지점들이 맞닿아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질문과 이런 것들을 그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베니스에서도 상을 받은 것도 같고, 이건 제 생각이지만 앞으로 더 무궁무진하게 그 찾아가야 될 것들이 많은 거라는 것을 이 작품이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그런 중요한 VR 영화에 있어서도 중요한 작품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또 VR을 지금 아까 얼핏 들으니까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VR이 굉장히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기 왜 있는 거지, 뭐 이런 느낌? 그거를 굉장히 활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VR 극영화들을 보면은 그게 굉장히 애매한 영화들이 많고 활용을 해도 참 단선적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갱스터 영화를 그냥 VR로 찍었으면 그러니까 박진감 있고 좋죠. 뭐 사람들 일로 막 뛰어가고 막, 근데 뭐 나는 여기 왜 서 있는 건가, 총싸움 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영화들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영화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따라다니는 주인공들을 뭐 나중에 보니까 나도 거기에 주인공들의 일당 중에 하나인데, 뭐 누군가 드릴로 나한테 머리를 이게 뭐 드릴을 받고 뭐 이렇게 막 피해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당하는, 그래서 조금 약간 불쾌할 수도 있는 그런 영화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단선적인 해석이죠. VR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에 대한. 근데 저는 그거를 조금 벗어나서 진짜 좀 이거를 좀 깊이, 좀 미학적으로 아니면 좀 철학적으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적으로 좀 깊이 생각을 해볼 문제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 타인의 삶을 본다는 게 무엇일까? 타인을 본다는 게 무엇일까? 본다는 것 자체가 무엇일까? 보는 것으로 공감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을까? 타인의 고통을 내가 공감을 할 수가 있을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다른 세계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있어서 VR이 사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던지게 할 수가 있는데 많이 그런 작품들이 안 나오고 있죠. 근데 언젠간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눈여겨본 거는 뉴욕타임즈에서 VR은 저널리즘의 미래라고 선언을 작년부터 하고 일주일에 하나씩 이제 VR 360도 콘텐츠를 내보내요. 그리고 공짜로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면 광고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제 거기서 보여주는 거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표류하는 그 난민들이 보트로 옮겨 타는 모습에 그 보트에 내가 같이 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보거나 그런 거를 경험하면 두 번 다시 같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 사진, 뉴욕타임즈에 난 사진 하나, 시리아 난민들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 사진과 그 흔들리는 보트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한 번이라도 같이 그렇게 올라오는 거 본 느낌은 정말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에피소드겠지만 얼음이 녹아서 북극곰이 서식처가 작아져서 올라가지를 못하잖아요. 빙하 위로 얘네들이. 근데 그거를 말로 그냥 그래 불쌍하구나 하는 것과 그 얼음 위에 빙하 위에 한번 서서 이 북극곰이 내 발 앞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를, 못 올라와서 미끄러지는 거를 보는 것과는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장애자가 돼서 횡단보도를 건너볼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VR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를 오락적이지 않은, 어떻게 하면은 타인을 다른 세계로 공감할 수 있을까의 영역으로 확장을 해나가면 이제까지 영화가 할 수 없던 어마어마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화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VR에 관심이 없고 많이 참여를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영화가 아니네, 짜증나. 영화가 아니죠.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베니스에서도 거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큐레이팅을 한 거고 올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되게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VR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방식들을 생각을 정말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곧 굉장히 쉽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제까지 어떤 매체도 할 수 없던, 뭐 책이면 책, 뭐 소리면 소리, 음악이면 음악, 뭐 영화면 영화, 영화가 그나마 가장 직접적인 매체였잖아요. 그 어떤 환경, 다른 세계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거가 했던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어떤 경험을, 체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젊은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 좋은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VR 말고 전통적인 또 드라마, 영화 준비 작업도 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네, 그렇구나. 그 질문이셨죠. VR 영화로는 이거를 좀 시리즈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여성의 몸에 가해진 폭력에 대한 그 장소를 찾아가서 그 폭력을 재현하는 게 물론 아니고 다시 그 장소를 가면서 이제 느낌을 갖고 공감을 하는 그런 시리즈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극영화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영화를 미국에서 리메이크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것도 이제 좀 여성에 관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리고 또 하나는 완전 한국 영화, 한국어로 된 한국 영화 스릴러, 그것도 여자 주인공이고 좀 많이 표현하는 말로 굉장히 좀 얘기가 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야만 살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에 처해진 여자의 얘기, 그런 거를 하나 또 준비하고 있어요. 좀 약간 극단적인 상황의 이야기들을 좋아하시는 건 아니죠?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는 인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좀 많이 시간이 아쉽긴 하지만, 네, 그 내일도 또 영화 있고 또 감독님의 다른 작품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사실 이게 기획하기가 쉬운 영화가 아니에요. 비열이라는 게 많이 보급이 안 돼 있고 전시 방식도 통일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김은희 학예사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미술관직에 감사드리고 전선영 선생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저기 뒤에 전우열 벤타비얼 대표님께서 다시 조용히 오셨네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분께서 후반 작업을 다 총 지휘해 주신 그리고 지원해 주신 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